증거 검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 응? 증거를 검토하라.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맞는다는 증거가 뭐냐. 틀리다는 증거가 뭐냐. 그런 증거를 검토하는 건 마치 이런 태도죠. 내가 어떤 생각이 날 굉장히 괴롭혀. 이 생각이 맞아, 안 맞아? 증거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자, 나를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면 경찰이 나서서 범인을 찾아야죠? 범인이 뭐죠? 나를 괴롭힌 범인. 자동적 사고지. 그래서 자동적 사고를 찾아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넘겨요? 검찰로 송치하죠. 검찰에서는 어떤 걸 찾죠?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 증거를 찾아야지. 범인인 증거.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나서요? 변호사가 나서죠. 변호사가 나서서는 뭘 찾죠? 이 사람 범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내놓잖아.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증거를 갖고 판사가 어떻게 하죠? 증거에 따라서 하지 절대로 기분 갖고선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을. 그게 뭐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이게 다 누구예요? 내가 그게 다 입장이 돼갖고선 증거를 수집해갖고 판단 내리라는 거죠. 실태 조사 방법 같은 거, 저런 것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 주로 이런 거. 그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 할 거야, 아마. 내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를 손가락질하고 어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저런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태조사 방법은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응? 흔히들 독심술을 쓰고 고민을 하죠. 예를 들면 얘가 MT를 가고 싶어요. 대학생인데. 근데 엄마가 안 보내준다 이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봤냐? 얘기해보나만 하죠.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요. 얘기 꺼냈다가는 뭐 본전도 못 차리고 박살날 텐데 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안 가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뭐 친구 애들이 가서 놀고 재밌게 놀고 작년에도 왔다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무슨 실험? 엄마한테 지금 여기 앞에서 내 앞에서 전화를 한번 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네? 전화를 해보라고요? 자, 너는 엄마가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자니.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엄마가 안 돼 하면, 그래서 엄마를 설득이 안 되면 잃은 게 뭐냐? 잃은 게 있나요? 잃은 게 없어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허락해주면 그건 정말로 횡재한 거지. 또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상처 받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선 하자 이거예요. 응?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미리 예상은 하고, 그렇지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찔러나 보자 이거지. 응? 행동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걸 할 때는 이제 또 연습을 해야죠. 하기 전에 역할 연기 연습을 해봐야지. 자, 내가 엄마라고 치자. 엄마를 설득시켜봐. 그리고서는 또 역할 연기를 바꿀 수도 있죠. 애가 잘 못하면은, 자, 네가 엄마야. 내가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설득하는, 자기가 왜 이게 정말로 절실하게 MT를 가야지 될 필요가 있는지, 엄마가 왜 날 못 보내게 하는지 내가 너무너무 이런 1, 2, 3, 4 때문에 알고 있다. 응? 여자가 바깥에 나돌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밤낮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방지책도 내가 1, 2, 3, 4 이렇게 딱 해놓고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굳이 반대할 근거를 못 되게 만들어 놓고선 전화를 하도록 실험을 시켜보는 거죠.
이중기준 기법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이중기준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중잣대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한 분 중에는 공황장애인데, 그야말로 무슨 자기는 얘기하는 게 밤낮 이 여자분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심장내과 의사 내가 안 만나본 사람이 없고, 검사 안 해본 게 없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밤낮, 아침에 눈 뜨면 심장 조시가 어떤지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체크해보고, 그날 조금 기분이 괜찮으면 하루 생활하고, 아니면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바깥에 혼자 나가본 적이 없죠. 남편이 그 주류 도매상 하는데 남편 없으면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좋지, 어떤 면에서. 가게 딱 물건 해놓은 다음에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 의사들이 그렇게 검사하고 다 괜찮다 그랬는데도 안 바뀌어. 여기서 집단치료 이렇게 하는데 다른 환자가 예를 들면서 어떤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거 봐 그건 뭐뭐 하냐 이러면서 남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기가 막힌데 그래서 내가 조교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자기는 못 바꿔. 그건 뭐예요? 응? 이중기준을 갖고 있잖아. 이중기준. 너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는 안 돼. 아니야 나는 안 돼. 응? 그 양반을 치료하는데 제가 써본 테크닉이 이제 그런 거죠. 자, 암만 해도 내 말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얘기를 해도. 응? 선생님이 저 죽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응? 뭐 이런 식으로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딸이 있어요. 6학년 딸. 그래. 좋습니다. 그 딸애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갔고, 응?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다닐래. 왜 그러냐.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아. 야, 너 검사 다 해서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어떻게 믿어? 나 죽으면 나만 손해지. 나 이제부터 학교 안 가고 집에 남아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럼 당신이, 그래, 너나 나나 집안에만 우리 평생 나가지 말고 있자. 이럴 거냐, 이거야. 아, 안 그러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애를 설득을 해야죠. 그러더라고. 설득해보라. 응? 설득을 시컨 해서 이만하면 설득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설득한 내용을 당신 자신한테 돌리라 이거야. 왜 애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는 못 써먹는 거야. 이중기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15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테크닉들을 뭐 다 설명드릴 만한 시간은 별로 없고 수직 화살 기법 그런 거는 뭐냐면 환자분이 어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응? 예를 들면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 무슨 생각이 스쳐왔나 그랬더니 아 남들이 나를 뭐로 볼까? 응? 못난 자식 뒀다고 욕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고 치고. 자, 그런 생각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신한테. 응? 그렇다면 내가 애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그럼 당신이 잘못 가르쳤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밑바닥으로 계속 화살표 그려내가듯이 의미가 뭐냐, 의미를 따져보라는 거죠. 이거는 수직 하향 화살 기법이라는 이 방법은 자동적 사고에서부터 핵심 믿음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밑바닥으로 뿌리를 찾아가는데. 회색 논리로 생각하기는 아까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한테 회색도 있다 이거죠.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 중간 단계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용어 정의하기 같은 거. 저 아까 얘기한 명명하기를 흔히 잘하는 사람한테 써먹는 방법이죠. 실패자, 나는 정말 실패자예요. 실패자라는 의미가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꾸 자기는 완전 이 극단에 치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중간중간 점점 예를 들면 난 실패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응? 나는 바보 멍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자,
정말 바보 멍충이라고 당신이 표현하는 그 정의에 합당한 만한 사람 주변에 누구 또 없냐. 봤던 기억도 날 거고 살면서 여러 명들이 기억날 거 아니야.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직선상에 당신이 지금 여기 바보 전응 여기라고 했는데 당신보다 이 위에 속하느냐 아래에 속하냐. 그럼 자기보다 이 밑이라 이거지. 그럼 자기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위로. 그치? 또 그런 사람을 자꾸 될수록 자기보다 모자라다는 사람들을 될수록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테크닉이란 말이야 저게. 역설적 수용 같은 거. 저것도 좀 아주 드라마틱하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대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응?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같은 한 그룹이 됐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약점이 바깥 남한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방어를 하고 살아가는. 그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방어를 한다고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방어를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너무 나를 괴롭힐 때는 반대로 그걸 이렇게 턱 받아들이고 드러내버리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닌 것처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 사회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떨리고 목소리 떨리고 얼굴 빨개지면은 막 남들이 나를 저 사람 이상하다고 보면 어쩌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럴 때 이제 광고 기법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광고 기법은 남들 앞에 걸릴까봐,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부터 저는 이런 자리에 나오면 굉장히 떨리고 아주 마음이 불안해갖고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 얘기하다 그런 게 보이면 쟤 또 떨고 있구나 그렇게 아세요. 이러면서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응? 아예 이거는 내가 그럴까봐 막 노심초사하던 걸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테크닉이 있어요. 요거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라고 하는 이런 기록표예요. 그래서 날짜, 시간을 쓰게 되고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 거기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치료의 테크닉 중에 하나로 쓰는 저런 표인데 저런 표를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하죠. 자동적 사고를 쓰게 하고 그때 어떤 식으로 그 생각에 대한 적응적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환자분들 치료를 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라고 다 얘기되어질 수가 없죠. 다만 틀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명 중에서 인지치료라는 것이 개념이 뭔가, 소위 인지모델이죠. 인지모델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 그거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나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감정으로서의 반응이 나타나요. 제일 감정으로서의 반응, 흔히 느끼는 걸 불안, 우울, 분노, 3가지 그 범주 안에서 한번 놓아보라 그랬죠. 또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행동이 있고 같이 따라오는 생리적 반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분을 무조건 좋게 해. 기분 좋게 해. 풀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응? 누구는 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우울해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적절한 방법이 못 되는 거예요. 그 기분 자체를 바로 다스리려는 건 좋은 방법이 안 된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이브나 해. 이건 뭐죠? 분산시키는 기법이라고, 분산. 그러니까 자기를 기분을 나쁘게 한 어떤 핵심을 들어가진 않고 자꾸 딴 행동에 몰입하게 하거나 뭘 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문제는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문제는 계속 남게 되는 거죠. 해결 안 된 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의 변화가 왔을 때, 나빠졌을 때 그것의 원인이 된 것이 생각이라는 것. 소위 인지치료에서는 그걸 생각으로 보고 그 생각을 다루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찾아내서 처음에 그러니까 찾아낸 게 굉장히 중요하지. 헛다리 짚으면 소용도 없어요. 내 기분 나빠진 원인은 이건데 엉뚱한 생각 찾아내고 이거 안만 다뤄줘도 기분 좋아질 리가 없겠죠. 경우에 대해서는 헛다리 짚는 경우들이 치료해 나가다 보면 딴 거를 집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딴 걸 집어내서 효과가 없다면 이게 나를 괴롭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방향 전환해서 딴 생각을 찾아내야지. 그 단계로 웬만한 거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보다 더 깊은 문제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 있는 아까 얘기한 핵심 믿음 이걸 찾아내야 돼. 핵심 믿음을 찾아내는 건 더 시간 많이 걸리고 과정이 더 힘들어요. 치료자하고 환자 사이에서 작업할 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을 때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해야죠. 대개 핵심 믿음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을 성격장애라 그래요. 성격장애는 핵심 믿음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을 얘기를 해요. 일례를 들면 이런 경우가 소위 성격장애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무슨 편집성 성격, 그다음에 분열성 성격, 무슨 히스트리오닉한 성격, 소위 무대에서 연극하는 그런 식의 연극성 성격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보더라인 경계성 성격, 그다음에 나르시스틱한 그런 성격,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의존성 성격. 근데 그런 성격 장애가 형성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나서부터 점점 경험하면서 초기 어린 소아기하고 청소년기 이때 거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초기 성인기면 완전히 굳어지죠, 성격이. 그 뒤로는 거의 그 굳어진 성격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런 성격 장애를 다룰 때는 핵심 믿음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흔히 잘 예를 드는 예가 이제 이런 예죠. 어떤 애가 어려서 성장해오면서 부모가 영 서로 그 애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한테 엄마가 뭐 시켜놓고 나가면은 그거 애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저녁에 너 뭐 하는 거야 해서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자식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야단치고 또 안 해놓으면 엄마는 또 왜 안 했냐고 야단치고 이러니까 애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이러다 보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해 가면서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응? 그야말로 그 목욕탕 시리즈처럼. 응? 그럼 그렇게 돼서 성인이 된 사람은 이런 식의 결과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 길거리에서 인사라도 한단 말이에요. 요새 아주 얼굴도 좋아지고 신수 좋아졌네 하고 누가 인사를 딱 하고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대개 그런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분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식 저게 또 뭘 얻어먹으려고, 응? 나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소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히든 미닝, 밑바닥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다 분명히. 그 컨스피레이션 시어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뭔가 지금 계속 음모가 일어나고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예 밑바닥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턱턱턱턱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가 그런 생각들이 툭툭 스쳐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치료할 때는 그런 밑바닥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지치료는 기본 골격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런 인지 모델에 의거해서 결국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문제는 주로 감정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신과적인 문제는. 그 감정적인 문제를 다룰 때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은 소위 생각이고 그 생각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나머지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과 그런 어떤 피지올로직 그 생리적인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지행동 치료의 뿌리는 어디서 생겼냐면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러한 개념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요. 알피텍투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 인간이 어떤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인지행동 치료의 인지 모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원효대사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원효대사가 그 공부하러 가다가 어떤 경험을 했나요? 동굴에서 해골바가지 물을 마셨잖아요. 밤중에 그 꿀맛 같은 물이 햇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자기가 어제 마셨던 게 해골바가지에 구더기가 있는 물이구나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어떻게 됐죠? 막 속이 느글느글해지면서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어제 마신 물하고 오늘 지금 내가 보는 물하고 다른 게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달랐나? 뭐죠? 일체 유심종.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구나. 결국엔 그 원효 같은 사람이 한국 최초의 인지치료자죠. 그러니까 그런 인지치료라는 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번스는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우울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인지치료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인지치료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의학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건 제가 번역했고 에런 백의 딸인 주디스 백이 쓴 책인데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감에 이르는 10단계는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기분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셀프 헬프북, 즉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가벼운 정도의 불안장애 같은 거 있을 때 자가 혼자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그런 책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담하시면서 이 인지행동 그 치료 기법을 어떻게 응용해 보실 것인가. 저는 상담원이나 그러한 어떤 상담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과 좀 다르죠. 전 전화로 상담을 주로 안 해요. 전화가 오면 거의 5분 할애하기도 힘들어요. 제 생활에. 제 환자분들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환자분들 얘기를 일일이 다 들어주다가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껏 길어야 한 5분 정도 제가 전화를 받는데 주로 저는 키포인트를 듣기를 원하죠. 뭐가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엔 면담 약속을 유도를 해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만나서 얘기하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1회에 끝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하는 그 위기 중재하는 그런 면에서의 기술이나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될 텐데, 인지치료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쓴다면 우선 환자분들하고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소위 청각에 의존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일단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cry for help인데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감정 상태를 봐야죠. 감정. 이 사람이 감정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이건 분노에 차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냐, 우울한 상태냐, 아니면 굉장히 극도의 불안한 상태로 전화를 하냐. 이 범주를 좀 나눠 놓으시라고. 그런 다음에 이런 감정 상태로 전화를 하는데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원인이란 거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두 가지를 자꾸 보통 우리는 원인을 뭘로 돌린다 그랬죠? 사건으로 돌린다고, 사건. 사건을, 근데 우리가 중시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잘 보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분노감 같은 게 있겠지. 그 범주에 속한다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남편 바람 핀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남편의 행동들을 이 사람이 어떤 해석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감을 갖게 되는지, 그런 카테고리로 나눠놓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해결책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말 이렇게 힘든 거 들어주기만을 원하는 건지 섣불리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담원으로서의 그 능력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뭐 여기 저는 상담에 뭐 전혀 여기 관련된 사람 아니고 그냥 강사로서 요 분야를 강의해 주기를 요청받아서 온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을 자칫이라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건데 환자라는 약해져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하게 된다고 약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댁에 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강자처럼 느껴져. 강자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옴니폰텐트하게 느껴져. 마치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기까지만도 좋아요. 근데 해줘야지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진다고요. 무슨 얘기냐? 나한테 전화 오는 이 사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해결은 누가 하냐? 해결은 당사자가 하는 거야. 어차피 전화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들어줄 상대가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때 통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도와줄 어떤 그 연장이 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호소하는 문제가 키포인트가 뭔가 그걸 봐야 돼요. 즉 호소로만 끝나면은 오케이. 그럼 들어주면 돼요. 우선 문제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나. 그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뭘 할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제가 묻는 건 이런 거예요. 전문 소위 정신과 의사라든지 임상심리학자라든지 이런 과정을 수련을 받고 그만한 소위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큼의 그 어떤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냔 말이죠. 그런 과정을 갖췄다면 다음 단계로 자기가 직접 인벌브에서 나설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단계에 연결시키는 교통정리 수단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매일 얻어 터지는 여자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밤낮 얻어 터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저렇게 한심하고 답답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전에 맞아. 너무 화가 났겠거니. 성질 진짜 급하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결혼해. 결혼도 뜯어 말리는 결혼 억지로 그냥 거품 내면서 결혼했어. 신혼여행 가서 맞아. 그러면 어떻게? 창피해서 부모하고 어디가 얘기를 못해. 왜? 그렇게 뜯어 말리는 거 내가 결혼했는데 가갖고 엄마 앞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냔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변하겠지. 날 너무 사랑하니까 저러나? 이러면서 애 낳으면 괜찮아질까?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모자란 게 뭐예요? 자기가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응? 적극적인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 문제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즉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 이 문제를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된다. 또 도피해야 된다. 지금 당장 그런 피신처가 있다. 그런 거조차의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정보책을 쭉 리소스를 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요 사람은 지금 제일 필요한 도움이 뭔가에 그 좌표를 가갖고 딱딱 찍어서 교통정리해주는 이 역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실 일로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에 일부라도 혹시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그분을 돕는 게 아니고 아주 더 위기에 빠뜨린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